아이고, 이놈이 아비가 되다니. 여보게 나온 년이 당신이 아기를 가졌다네. 아이고, 우리가 아비와 어미가 된다네. 짱구는 흥분해서 마구 떠들어댔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확진을 하기에는 이르다. 너무 믿지는 마라. 정우는 그녀가 임신이라고 확진할 수 없었다. 아직까지 그만한 날짜가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맥의 특성은 틀림없는 수태였다. 그럼 오늘부터 언년이는 힘든 일을 삼가고 편히 누워서 쉬도록 하여라. 밥은 을련이가 짓고 짱구는 뗄나무와 간솔부를 장만하도록 하여라. 하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요. 언년이는 가만히 있으면 무료할 수도 있으니 집신을 삼고 옷가지들을 깁고 또 모피들을 짜맞추어 겨울옷을 만드는 일을 하여라. 그리고 입을 수 없게 된 베옷에 올을 풀어 긴 끈을 만들어라. 그것으로 용왕담의 쓰심을 측정코자 한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정우는 이들에게 감사했다. 이들이 없다면 자기의 끝없는 이 여정은 결코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원래가 흉악무도한 살인자들이 아니던가. 그러나 지금 이들은 참으로 선량하다. 그리고 너무나 자기를 따르고 있다. 인간은 역시 바탕이 선량한 존재임에 틀림없으렸다. 이튿날 오후가 되어서야 뗏목이 완성되었다. 무엇보다도 나무와 나무를 이어주는 칡줄기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 그 넓고 넓은 백두산에 칡이 없었다. 짱구가 상당히 멀리 산 아래로 내려가서야 그것을 구해가지고 올 수 있었다. 산이란 지세가 험하고 물이 좋다고 해서 오만 식물들이 다 자생하는 것이 아니었다. 산마다 지세와 흙과 바위 그리고 높이와 기후의 차이가 있게 마련이었고 그것이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특이한 분위기에 따라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각기 그 수종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정우는 짱구를 데리고 뗏목 위에 올라 천지로 나갔다. 날이 쇳내를 데려가 주옵소서. 언년이는 스스로 충분히 자기를 건사할 수 있다고 하옵니다. 그렇게 하려무나. 날이 용왕은 원래가 호색하는지라 얼굴 예쁜 여자를 보면 자기가 가지기 위해서 서슴없이 배를 난파시킨다고 하옵니다. 첫 나들이 길인데 을련이는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어떨까요? 언년이의 안정에 소용이 없다면 을련이는 다른 것에는 신경 쓸 것 없다. 어서 오르거라. 결국 을련이도 이들의 용왕담 처녀 항해에 동승하게 되었다. 뗏목의 한 복판은 네모꼬리 구멍이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돌을 매단 줄을 내려뜨릴 수 있게 도르래 장치를 해놓았다. 정호는 이 도르래 장치를 매단 나무패의 높이를 뗏목의 평면에서 꽤 높게 설치했다. 그것은 도르래에 매단 실과 수면의 각도를 측정하기 위함이다. 나무패의 한쪽 면은 터져 있었다. 나무를 깎아 만든 도르래가 수면에서 꽤 높이에 달렸고 그것은 꽤 안에 보호되었다. 그것은 바람으로부터 실의 각도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나무패의 높이는 5자였다. 그러니까 정우가 고안해낸 수심 측정용 뗏목이었다. 뗏목은 임시 방편으로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정우의 설계로서 정밀하게 건조되었다. 뗏목은 호수의 한 복판까지 나왔다. 자, 도르래 판을 돌려 실 끝에 돌을 매단 채 내려들어 보아라. 바람이 조금 세찬답쇼. 나무패의 등판이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향하도록 뱃머리를 돌려라. 짱구는 뗏목의 머리를 돌렸다. 을련이는 도르래의 실을 천천히 풀어라. 날이 실이 혹시 끊어지면 어떻게 하옵니까? 삼배는 물속에서 가장 잘 견뎌낸다. 언년이가 꼼꼼하게 잘 꼬아냈을 것이다. 그러니까 실의 긴장도와 그리고 수면과의 각도가 가장 중요하옵니까요? 을련이가 물었다. 바로 그렇다. 실은 수면까지 내려뜨려지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돌을 매단 끝이 바닥에 직각으로 닿았는지 알 수 있으며 그 긴장도로 팽팽하지 않으면 아직까지 수심이 바닥에 닿지 않았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 을련이는 나의 이런 의도를 헤아렸다는 말이냐? 감히 쇳내가 어떻게 외람되게? 아니다. 너는 참으로 기특한 사람이다. 나리, 쏘이놈은 전혀 나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사옵니다요. 그러나 그날은 결국 용왕담의 수심을 재는 데 실패하고 말았다. 바람이 점점 세차게 불었기 때문이다. 수심으로 내려뜨려지는 실의 흔들림은 나뭇개로 막을 수 있었으나
수심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 끝에 매달린 돌이 있기 때문에 수심을 재지 못할 것은 없지만 아무래도 평온한 상태에서 재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듯했다. 그들은 연 사흘을 고심한 끝에 나흘째 되는 날 완벽한 수심 측정에 성공했다. 정우는 천지의 수심을 10군데를 잡아 측정했다. 그가 측정한 수심의 통계를 내어보면 제일 깊은 데가 1030척, 낮은 데가 600에서 700척 가량이었다. 정우는 하루 더 시간을 내어 전날 그가 측정한 천지의 깊이를 다시금 재어보았다. 역시 비슷한 숫자였다. 그러니까 날이 나무개 안의 실이 가지는 긴장도와 그것이 수면과 가지는 각도가 대단히 중요하군요. 그렇다. 그것이 우리 작업의 생명이다. 그것에 눈꽃만한 오자라도 있으면 그것은 헛일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물살이 조용히 가라앉아야 하고 바람이 불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요? 울련이가 끼어들었다. 그것은 물론이다. 어떤 여건 하에서나 완벽한 조사란 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사실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얻는 데 만족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틀에 걸쳐 2차례나 조사를 실시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닷새째 되던 날, 정우 일행은 병사봉을 떠났다. 그들은 용왕담을 다시 한번 일주했다. 그러니까 곧바로 달문 쪽으로 노저간 것이 아니라 왼편으로 돌아서 마천 후 중앙산, 서일봉을 돌아 달문으로 나갔던 것이다. 날이 용왕담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 16개의 산봉우리들이 평균 높이는 얼마쯤 될깝쇼? 짱구가 학자연하면서 질문을 던졌다. 대략 1200~300척이 될 것이다. 최고봉인 병사봉의 수면이 높이는 정확하게 1600척이니라. 그러니까 흔히들 백두산의 높이란 바로 저기 병사봉의 높이를 말하는 거군입쇼. 물론이다. 천지의 수면과 병사봉과는 1600척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다시 천지는 수면 밑으로 평균적으로 700~800척을 내려가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용왕담의 바닥은 지상에서 정확하게 병사봉 9000척에서 수면의 깊이 700척과 병사봉의 높이 7600척, 합계 2300척을 뺀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6700척이다. 날이 학문이란 것이 곧바로 사실을 밝히는 작업 1호군입쇼. 물론이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야 하는 것이다. 만수기가 아니라서 달문으로 빠져가는 물살은 그리 세차지 않았다. 정우는 달문 앞을 그대로 통과해서 달문 우편에 있는 백암산 기슭그 동굴에 여장을 풀었다. 백암산은 병사봉과 손바닥 하나쯤의 차이밖에 없는 준봉이었다. 백암산 역시 정상은 허연 부석으로 덮여 있었다. 속칭 백두산으로 일컬어지는 이 준봉들의 연봉은 다공질의 현무암층이다. 이것들은 비, 바람의 풍화작용으로 부석으로 뒤덮이게 되었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희게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백두산이란 이름을 얻게 된 듯하다. 정상 부분은 수목의 서생이 어렵고 자연 수분이 고이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에 쏟아지는 비와 눈은 어디든 고일 데가 없어서 산의 중간 부분까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다. 다만 용왕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연봉들에 쏟아지는 비와 눈은 그대로 여기로 흘러들어올 뿐이다. 무산고을에 당도하다. 이튿날 아침에 일행은 달문 쪽으로 배를 저어 나갔다. 날이 그럼 달문으로 흘러간 물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을련이가 물었다. 그래, 달문으로 흘러간 물은 비룡폭포에서 세 갈래로 흘러내려 승사하를 이룬다. 이 폭포를 중국에서는 장백폭포라고 부른다. 승사하의 물결은 중국의 내부로 흘러드는 송하강의 지류인 이도백하와 두도백하로 이어진다. 아니 나리, 그럼 압록강과 두만강의 수원이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린 물이라는 말은 거짓말이군입쇼. 거짓말이라기보다도 그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 더 낫다. 압록강과 두만강은 물론 백두산에서 그 상류가 발원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하게 용왕담은 아니다. 너희들이 본 바와 같이 백두산의 정상부는 전부 부석으로 덮여 있어서 대부분이 투수층의 암벽이다. 다만 용왕담만이 위에 일 뿐이다.
그래서 압록강의 최상류는 백두산이라기보다는 대연지붕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며 그 첫 유입수인 소백수는 정확하게 소백산에서 발원하고 있으며 다음 유입수인 럼영수는 허학령과 삼지연에서 발원하고 있다. 두만강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서글수는 대연지붕의 동록과 남록 사이에 위치하고 우열곡으로부터 발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백두산계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대연지붕에서 발원하고 있는 것이다. 나리, 질이라는 것은 정말 직접 가보아야 하는 거군입쇼. 조선 백성들치고 압록강과 두만강의 천지의 물이 각각 서쪽으로 넘쳐오르고 또 동쪽으로 넘쳐 흘러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요. 하지만 천지의 물은 엉뚱하게도 중국으로 흘러가 버리는군요. 거참, 이상도 하옵니다요. 너희가 직접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지금도 잘 살펴보거라. 그러니 천국에서는 백두산을 자신들의 건국조상인 애친강나라 발상지라고 굳게 믿고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금이라는 나라도 백두산을 자신들의 영산으로 주장하면서 깊이 흠모하고 있었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요. 우리는 용왕담의 웅운함과 신비로움에 감탄만 하고 그것에서 갑자기 설화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실사구시적으로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학문을 하는 사람의 자세이다. 그럼 나리, 아무래도 비룡폭포를 보기 위해서는 호수의 바깥으로 나가서 올려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을련이가 물었다. 당연한 이야기다. 자, 호수를 이만큼 훑어보았으면 이제는 봉우리 밖으로 나가서 그 주변을 돌아보자꾸나. 이제 나는 마음이 한결 든든해지는구나. 이제 이 작업은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배를 백압산 밑으로 갖다 대고는 산을 돌아 비룡폭포 쪽으로 걸어갔다. 길은 험했으나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다. 먼 데서부터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정우일행은 다들 숨을 죽였다. 그 유명한 비룡폭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잠옷, 숨길마저 멎어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폭포수가 떨어지는 대로 가까이 가고 있었다. 그랬더니 폭포수 떨어지는 소리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이상스런 음향, 그것은 어쩌면 용이라도 비상하는 듯한 음향이었다. 그것은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무슨 조화스런 소리의 총화인 듯 했다. 그래서 그들은 혼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다들 어리둥절해하는 듯한 눈치였다. 그리고 발을 적시는 물이 어디서 솟구치는지 그렇게 뜨거울 수가 없었다. 나리,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닌 듯 하옵니다. 이런 산 꼭대기에 이렇게 뜨거운 물이 무진장으로 솟구치다니요.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백두산은 불과 160년 전만 해도 저기 천지의 구멍에서 용암이 솟구쳤다고. 그러니 지하수가 아직까지 뜨거운 것은 이해할 만하지 않느냐. 나리, 땅과 산 그리고 강이 참으로 신비스러운 조화를 가지고 있군요. 소인놈은 옛날에는 미처 몰랐습니다요. 그렇다. 땅과 산, 강 그리고 바다는 묘한 조화를 이루고서 그 자리에 그렇게 있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하면 참으로 그것에 미치게 되는 것이다. 와! 그들은 드디어 비룡폭포 앞에 섰다. 천지가 개벽하는 듯한 굉음과 현란한 빛깔의 물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의 신비스러운 조화에 감탄할 뿐 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아무리 보아도 세 마리의 용이 용트림을 하면서 하늘로 오르는 형상이지 호수에 고인물이 떨어지는 꼴이 아니었다. 비룡이라는 말을 정말 제대로 붙인 듯 했다. 날이 이 물이 두만강으로 흘러들지 않고 중국 쪽으로 흘러든다니 정말 억울합니다요. 그것을 우리 조선 땅으로 흐르도록 할 수 없을까요? 자연의 물길을 그렇게 돌릴 수는 없다. 엄청나게 큰 공사를 하면 꼭 그러지 못할 것도 없겠다마는 그러면 꼭 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을 잘 이용해야지 그것을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짱구와 을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짱구는 보행이 조금 불편한 언년이를 부축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언년이는 임신했음이 점점 확실해져 가고 있었다. 그들은 비룡폭포 아래의 동굴에서 하룻밤을 지새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탕수평의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담가 그동안의 피로를 풀었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면서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백두산의 온천수에 몸을 담글 수 없음을 한탄했으나 자신들의 갈 길이 바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대연지봉의 능선을 타고 내려와 신무성에 이르렀다. 저기 저 마을이 바로 단군께서 선정을 베푸신 신무성이란 곳이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요. 아마 백두산 일대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주민들이 살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런 고산지대에서는 일상적인 사람의 생활은 불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후의 변화가 너무 무쌍해서 인간이 살기에는 참으로 부적합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신무성만 하더라도 꽤 깊은 강이 동쪽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대연지붕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꽤 굵어진 것이다. 두만강의 시원이었다. 그러나 신무성만 하더라도 꽤 깊은 강이 동쪽을 향해 흐르고 있었다. 대연지붕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꽤 굵어진 것이다. 두만강의 시원이었다. 그러나 소연지붕과 간백산 사이에서 발원한 수두강이 도중에서 소흥단수를 만나 물줄기가 굵어져 신무성 북쪽으로 흘러내려 온 대연지붕 발원의 강물과 만나기 전에는 강다운 강물이 흐른다고 볼 수는 없다. 나리, 이들 강들은 흐르는 물의 양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빨리 흐르는답쇼. 당연하지 않겠느냐. 지면이 경사가 급하니 유속이 빠를 것은 자연의 이치가 아니겠느냐. 두만강은 특히 유입되는 지류가 많은데 그것들의 유속이 한결같이 급하다 보니 두 지류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큰 물보라가 생기곤 한다. 그것은 나름대로 장관을 이룬다. 압록강은 그래도 경사면이 길고 완만한 점이 있느니라. 나리, 두만강의 원줄기로 유입되는 지류를 전부 다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 두만강의 원료는 좀 복잡하지만 아무래도 내가 이미 말한 서글수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다. 서글수는 물론 대연지봉의 동남쪽 계곡에서 발원하여 마치 도랑처럼 흐른다. 그러다가 이 서글수에 제일 먼저 합류하는 지류가 소홍단수이다. 소홍단수는 화학령 기슭에서 발원하고 있는 강인데 물이 맑고 유속이 빠르다. 물론 이 강은 남쪽에서 동북 방향으로 흐르다가 서글수에 합류한다. 소홍단수는 역시 소연지봉에서 발원하는 수두강과 도중에서 합류하여 길게 흐르다가 서글수에 합류한다. 그러니까 서글수는 제일 북쪽을 흐르는 강으로 압록강처럼 강의 흐름이 곧바로 청국과의 국경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다가 신무성을 지나 적평을 지나면서부터 이 강이 곧바로 국경선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나리, 천만 다행입니다요. 짱구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어느 틈엔가 언년이를 부축하고 있었다. 그 다음 유입수는 백사봉 아래 최가령에서 발원하고 있는 서두수를 둘 수 있다. 서두수는 대단히 길고 큰 강이다. 두만강이 서두수의 물과 합류함으로써 강다운 모습을 띠게 된다. 그러나 두만강이 가흥의 강으로 모습을 바꾸는 것은 무산고을부터인데 대략 8,400척의 높이를 자랑하는 관모봉에서 발원하는 연면수가 바로 여기 무산고을 근처에서 두만강으로 또 유입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큰 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군요. 을련이가 찬탄을 했다. 그렇다. 하나의 큰 강, 하나의 큰 산은 그냥 불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은 지류와 위역이 있고 산은 대간과 정관이 있어서 그 흐름에 따르다가 어느 사이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뿌리 없는 산과 강은 없는 법이다. 우리들의 발걸음은 곧바로 이 뿌리를 찾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산과 강의 뿌리를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게 되었느냐? 그러므입쇼. 대략 짐작이 갑니다요. 다행이구나. 무산골 근처에서 두만강으로 흘러드는 강들이 연면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면수는 훨씬 상류 쪽이지만 무산골이 북쪽으로부터 흘러드는 강이 성천강이다. 그럼 무산골 근처에서 갑자기 두만강의 수량이 크게 불어나겠네요. 물론이다. 을련이는 항상 영특하구나.
그럼 날이 성천강의 뿌리는 무엇이옵니까? 그것은 높이 5200척의 차유령이다. 간무봉이니 차유령이니 하는 준봉들은 다음 장백정강 속에 솟는 거봉들이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고 골이 깊어야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만강으로 유입되는 지류는 이것들이 전부이옵니까요? 아니다. 아직은 어림없다.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큰 강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무산에서 동북 방향으로 한 100리 정도만 가면 유명한 회령고을이 나온다. 회령을 중심으로 4개의 지류가 두만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두만강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이다. 회령 상류에 가라지봉에서 발원하는 풍계천이 흘러들고 회영고을 바로 서쪽에는 유명한 오국산성을 휘감아 돌아 보울천이 흘러든다. 보울천은 5,000척 높이의 민사봉에서 발원하고 있다. 그리고 회령고을을 관료하는 회령천이 있는데 이 신비스러운 도시는 회령천으로 인해서 한결 이국적인 풍광을 띠고 있다. 그리고 회령천이 북쪽에 역시 회령고을을 향해 파를천이 흘러들고 있다. 이 두 강은 장백정간의 함준한 고산지대에서 발원하여 북쪽을 향해 흐른다. 그러니까 압록강은 청북정간이 험하지 않아서 유입 지류들이 유속이 그렇게 급하지 않았으나 두만강은 장백정간이 워낙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원하여 유입되는 지류들의 숫자가 많고 유속도 대단히 빠른 것이 특징이다. 나리, 두만강 어디에는 해란강이라는 유명한 강이 있고 두만강 너머를 간두라고 한다는데 무슨 연유이온지요? 을련이가 물었다. 그들은 신무성을 지나 서글수 상류에서 동굴을 찾아 들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다. 장군은 낙엽과 나무 뜬거를 주워와 불을 지폈다. 날이 하산을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사옵니다요. 눈이 자꾸만 뿌려지는군요. 잘못하면 눈 속에 갇혀 길을 잃을 가능성이 없지 않사옵니다요. 눈 속이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도 있사옵니다요. 짱과 을련이가 한마디씩 했다. 비축된 양식은 얼마나 있느냐? 네, 불과 사나흘분밖에 없사옵니다요. 사나흘이라면 충분히 무산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걱정들 하지 마라. 해란강은 우리 조선의 강이 아니다. 그런 강으로는 해란강 말고도 훈충강이 또 있느니라. 그러나 이 두 강은 천국의 강이지만 우리 조선이 두만강으로 흘러들기 때문에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이 두 강의 연안으로 이주해 가서 쌀 농사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옌지분지는 전형적인 조선식 쌀 농사가 성행하고 있으며 콩, 옥수수, 보리 등도 조선인 농부들에 의해서 경작되고 있다. 우리가 백두산 기슭에서 본 정계비에는 분명히 두 나라의 어지러운 국경선을 압록강과 도문강으로 한다는 말이 있다. 그 당시에 도문강은 비룡폭포에서 흘러내린 물이 이어지는 이도백화의 동쪽에 있는 또 다른 송화강의 지류이다. 도문강의 동쪽이 곧바로 간도지방인데 주민이 파라리 조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라종간, 목국 등도 도문강의 동쪽 지방, 즉 간도를 조선 땅으로 인정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 땅이 천국의 땅이 되어버렸습니까요? 아직까지 완전히 천국의 땅이 된 것은 아니다. 다만 두 나라 사이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을 뿐이다. 이즈음에 와서 천국은 정계비의 그 도문강이 곧바로 두만강이라고 강변하고 나서는 것이다. 그래서 조정에서도 묘책이 없어서 궁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나리, 조선의 지도를 그릴 때에는 진짜 도문강 이동지방을 넣는 것이 도리가 아니옵니까? 글쎄다. 나도 그러고 싶다만 선조들이 모든 지도가 그렇지 않구나. 특히 신징 농국 여지승남이 두만강을 도문강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난들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 중이다. 목국 등이 오라 총관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정계비를 세운 것이 숙종대왕 38년 4045년이니 벌써 15년이 흘렀구나. 그 사이 조선의 모든 지도가 송화강의 지류인 도문강을 우리가 지금 답사하고 있는 이 두만강으로 보고 있다. 난들 무슨 뾰족한 도리가 있으리. 지금 간도인을 대략 10만으로 보고 있는데 조선인이 8만 명을 넘는 숫자이고 천국인이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아이고, 원통합니다요 나리. 나리의 지도에서는 조선의 지도에 꼭 간도를 넣어 주옵소서.
그렇게 해보자. 하지만 조정에서 적극적으로 간두를 조선의 땅으로 편입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것이 중요하다. 조정의 대신들은 전국에 미움을 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틈을 타서 전국 정부는 간도지방을 봉금이라 하여 외지인의 접근 금지를 시켜놓았다. 다만 자기 나라의 백성들만 옮겨 살게 할 작정이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이주 비율은 훨씬 높은 편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두만강 유역의 우리 주도는 영원히 확연하게 그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만주지방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강이 바로 해란강이다. 이 강은 간도를 휩쓸고 조선반도의 최북단의 고을인 온성고을이 남쪽으로 흘러들고 있다. 훈춘강은요? 훈춘강은 두만강이 온성북단에서 남향으로 그 흐름을 꺾어 남남서 방향으로 흘러내리다가 경원고을을 지나고 나서 만나게 되는데 역시 중국 쪽에서 흘러든다. 훈춘강 역시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훈춘이란 중국의 고을을 지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러면 다른 유입지류는 없는지요? 아니다. 장백정간이 동쪽 끝에서 발원하는 오룡천이 훈춘강 밑으로 서쪽에서 유입되고 있고 이 지방 최고의 산인 순진산에서 발원하는 아오지천이 역시 서쪽에서 두만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나리, 정말 하나의 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5만 가지 우여곡절을 다 겪는 것 같사옵니다요. 우여곡절이라기보다도 산과 강, 그리고 계곡과 병하는 다들 그렇게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땅을 이와 같이 유기적인 관계의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정우와 같이 하는 세월이 길어짐에 따라서 울련이와 짱구의 지리지식은 일취월장했다. 그들은 그야말로 정우의 하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정우의 손과 발이었다. 그날 밤 짱구는 언년이를 데리고 다른 동굴로 건너갔다. 짱구야, 조금도 오해하지 말고 원한다면 이 동굴에서 같이 자랐구나. 나리께서는 정말 조금도 오해하지 마옵소서. 나리께서 얼마나 엄격한 인격을 지닌 분이신지를 쇠뇌들은 익히 알고 있사옵니다요. 저희가 다른 동굴로 가는 것은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장만하기 위함이지 나리를 위함이 아닙니다요. 오냐 알았다. 고맙구나. 그날 밤 그들은 깊은 잠을 잤다. 어쩐지 여기까지 뜨거운 물이 흘러내리는 것만 같았고 또 잔뜩 하늘이 흐려 있어서 푸근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글수에 몸을 담그고 오래오래 목욕을 했던 것이다. 나리, 오늘 밤에는 눈이 많이 내릴 것만 같사옵니다요. 그럴 것 같구나. 혹시 길에 갇히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여기 동굴에서 겨울을 나는 수밖에 없다마는 설마 그렇게까지 많이야 내리겠느냐? 어디 밤을 새우면서 관찰을 해보자꾸나. 나리, 눈이 내리면 기운이 급 강화할 것 같사옵니다요. 그러겠지. 그러면 대홍단수와 소홍단수, 서두수와 연면수가 얼어붙을 것 같사옵니다요. 그럴 테지. 그러면 혹시 나리께서 동상이라도 걸리시면 어떻게 합니까요? 내가 지어준 털옷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입으면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강이 얼어붙으면 강을 건너기가 훨씬 수월한 것이다. 아직까지 살을 내는 삭풍은 불어오지 않고 있다. 어서 길을 재촉해야 한다. 전대는 잘 자고 있느냐? 물론이급시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전부 굶어 죽게 됩니다요.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사옵니다요.